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산책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일 수교를 아주 미친 듯이 반대한 63세대의 한심한 시대착오에 대해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세대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수교에 결사저항한 사람들을 63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도 반대를 하니까 1964년 6월 3일 오후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1120명의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주동자 348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재야 인사들도 반정부 혐의로 체포한 다음에 그리고 한일 수교를 추진했는데 이때 체포돼가지고 복역한 사람들이 나중에 63세대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에서 아마 학생회장인가 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손학규 경기지사, 서청원 의원, 김덕용, 홍사덕, 이부영, 이재호, 안택수, 안상수, 현승일, 정대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은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1964년, 65년 무렵에 국내 민심은 어땠을까요? 한일 수교에 그야말로 정말 적대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출범 이후에 뭔가 이 일본하고 수교를 해서 우리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들여오려고 한일 수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회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배후에서는 미국이 빨리 수교를 해가지고 뭔가 반공의 공맥을 만들어내라 이런 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수교는 한국인들의 반일 국민 정서가 결정적인 돌림돌이었습니다. 아주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아주 결사 반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지배적이었습니다. 1964년 1월 10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를 거의 정말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근본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이 군바리에게, 이 애송이에게 정권을 뺏겼다라고 분기탱천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니까 박정희의 정적들 입장에서는 아주 때를 만난 것이죠. 따라서 한일회담 반대 투쟁은 아주 이 윤보선을 비롯한 야당 세력에게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던 셈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본과 수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누구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한일 수교를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 수교를 하겠다고 나선 박정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쫓아내려고만 한 것이죠. 따라서 한일 수교는 이제가 출범한 박정희 정권에 아주 명운이 걸린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에 민심을 우선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한일 수교를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일회담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일회담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무상원조를 계속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한국 같은 나라에 무상원조를 막대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나올 구석은 일본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민심을 거스르더라도 일본과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국교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일회담을 가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독도 문제로 암초가 걸려 무슨 문제로 암초가 걸려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1964년 1월 29일 날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한일회담 빨리 타결하라 하고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일회담을 추진하면 또 야당은 야당대로 뭐 한일회담 아마 안 된다라고 뭐 길길이 날뛰고 나선 거예요. 64년 3월 6일 날 야당 의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대일 구려개교 반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뭐 윤보선, 박순천, 이인, 장택상, 김도연, 장준하, 변형태 같은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를 했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야당과 사회대표 200명이 대일 구려개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한일회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시국 강연회,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회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강연회를 전국에 걸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 대학생, 언론은 식민지 시대의 아픈 기억에다가 끝없이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집회 연사로 나섰던 장준하 사상계 대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이 수교로 해서 평화선을 양보하면 일본은 3년 내에 3억 달러 이상의 고기를 잡아갈 것이다. 지금 박정희가 평화선을 양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3월 19일에는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민의가 무시된 한일협정이 타결되면 나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당과 이 제야 인사, 언론들이 뭐 합심을 해가지고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여기에 부안에 동안 1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던 3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타결할 것이다 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월 24일 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식을 거행했는데 여기서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박정희와 그 일당들을 화형식을 거행한 것이죠. 이들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중지하라. 도쿄에 가 있는 매국정상배, 매국정상배는 지금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 귀국하라.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계속 확산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 대표 11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5가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김종필 등 매국노를 일본에서 귀환시켜라. 둘째, 일본 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할 경우에 즉시 격침시켜라. 아니, 비무장 어선을 격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철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셋째, 착취를 일삼는 일본 기업인들을 한국에서 축출하라. 넷째, 한일 수교를 돕는 한국인 기업 협력자들을 타살하라. 기업인들을 타살하래요. 그럼 기업은 누가 해요? 다섯째, 미국은 한일 회담을 부추기지 마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조목조목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일 회담이 지금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수교는 왜 불가피한지 적극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표단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확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구구절절히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평화선은 우리의 영예인데 왜 양보를 하는가 하면서 평화선을 사수해달라. 그리고 김종필과 오이라 메모를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외무부에다가 지시를 해서 3월 31일 날 대학생 대표 57명에게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을 하고 외무부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공개한 이후에 학생 시위가 소강 상태로 빠졌습니다. 학생들도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하고 설득을 한 것이죠. 회담 반대 분위기가 점점 식어가니까 정치인과 언론들이 미친 듯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삼민회 소속의 국회의원 김현준 의원이
아주 악성 유언 비어를 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유포를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일본으로부터 선거자금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었다라고 카더라 통신을 날려버린 것이죠. 이 주장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계속 떠들어대니까 민주공화당이 김현준 의원을 고발을 해가지고 김현준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서 소강 상태였었던 학생 시위가 또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짜뉴스가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킨다는 사실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위의 방향이 구룡외교의 비판에서부터 이번에는 이제 이 구룡외교를 추진하는 박정희 퇴진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지금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하야라고 나서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에 자기 정권의 아주 운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행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월 13일 날 서울시대 대학생 4,000명이 경찰하고 충돌을 했고 4월 17일에는 효창구장에서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민 걸기대회를 열은 후에 군중들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종필을 제2의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하야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심 악화에 책임을 지고 출범 6개월 만에 최두선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5월 11일 날 정일권 내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일권 내각을 돌격 내각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이 한일회담 반정부 시위가 폭발한 것은 6월 3일이었습니다. 이 18개 대학 10,000여 명의 학생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에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대가 서울 경찰서에 방화를 하고 군 차량을 탈취해서 시가지를 질주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경사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중앙청 울타리를 넘어와서 군인들과 난투극을 벌였고 시내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최루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2의 4.19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자 박정희는 불법 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제2의 5.16을 감행하는 심정으로 6월 3일 밤에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무기 휴교령을 내리고 통행금지 개시 시각을 밤 9시로 앞당기고 그리고 시위 주동자 1,000몇백 명을 체포해가지고 그 중에 아주 주동자 348명을 투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18년 동안 아주 여러 차례 이 쿠데타를 반복을 하는데 바로 이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가 제2의 5.16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작심하고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과 지식인과 학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국민 직접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왜 내가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남용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1965년 2월 17일 시이나 S사부로 일본 외상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일본 지도자 중에서는 최초로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한다 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일본 지도자 중에 최초의 식민지배 사과 의사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년 6월 22일 날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한일 수교협정에 정식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회담 13년 8개월 만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외교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겠죠. 이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식민 통치의 배상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일본은 무상 지원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 그리고 민관 차관 3억 달러 등 8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1964년 한국의 총 수출 규모가 1억 달러를 간신히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이 한국에 지원한 8억 달러의 이 지원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은 최소 34억 달러, 많이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 200억 달러로까지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억 불의 협상은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 완전히 타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압력 덕분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합의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미국이 왜 그렇게 한일 수교를 서둘렀을까요? 왜 한일 양국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국교 정상화부터 하고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미국이 월남전에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대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964년에 중공이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반공동맹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세를 불려가고 있는 이 공산주의의 방파제를 만들어내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런 감정을 떠나서 하루빨리 수교를 해서 뭔가 반공 방파제를 만들어라. 이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은 한일 수교를 위해서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딘 러스크가 직접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서 서둘러서 타결이 됐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 총액이 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는 8억 달러 이상은 좀 어렵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의 특사로 일본에 가가지고 이 협상을 책임진 김종필에게 국민은 이 액수에 불만이겠지만 8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 제설소도 짓고 기계공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근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8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이 청구권 자금, 사실 청구권 자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성격을 한국은 한국 편한 대로, 일본은 일본 편한 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경제협력 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액수까지를 미국이 조정을 해서 타결을 본 것이죠. 자, 미국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화보유 총액이 14억 달러니까 너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8억 불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팔을 비틀어서 8억 달러의 협상을 타결시킨 것이죠. 박정희라는 사람이 친일파여서 굴욕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교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정을 조인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니까 이제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반대 성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날 개신교 목사 100명이 굴욕적인 조약을 폐기하라 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고 7월 22일 날에는 대학교수단 등 10개 단체가
한일협정 비준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가지고 7월 29일 날 한일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개회를 해서 어떻게든지 임시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까지 대통령 출마를 했던 윤보선 씨가 8월 9일 날 탈당 통지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먹물 지식인들은 이 미천하기 짝이 없는 이 무관 출신이 외놈들과 수교를 한다니 우리는 죽어도 반대한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박두진 시인이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글쎄 뭐 이게 뭐 시인지 경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격렬하기 이를 데 없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의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또 이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려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아 알고 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팔려 넘어가려 하는지를 조국도 민족의 이름으로 자주, 자유, 독립국가의 시민, 그 당당해야 할 민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한일 굴욕 매국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라. 그 더러운 당국협정의 비준을 즉각 파기하라. 한일 수교를 한일 굴욕 매국협정이래요. 더러운 것이래요. 자, 이게 그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박두진이라는 사람이 써낸 제가 보기에는 경문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좀 쓰레기만도 못한 이런 것들을 시라고 발표해서 국민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8월 11일 날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특별위에 상정이 됐고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2일 날 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8월 14일 날 여당인 공화당 단독으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 무렵에 한일협정을 강력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교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45%,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28%,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27%,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수교 찬성 입장이 반대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한일 수교는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한국의 지식인 먹물 나부랭이들이 아주 거국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학인들 박종화, 아까 말씀드린 박두진, 김수영, 박하성 같은 재경문학인 82명이 비준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한국사학회가 비준 반대 연합성명을 냈고 4월 혁명동지회가 반대 성명을 냈고 기독교인들의 전국적인 비준 반대 구국기도회가 열렸고 재경대학교수단 354명이 비준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고 서울시내 6개 대학 학생회장단이 한일협정 비준 반대 각 대학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월 14일 날은 예비역 장성 11명이 한일협정 반대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김홍일 전 외무부 장관,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박병건 전 국방부 장관, 박원빈 전 무임소 장관, 백선진 전 재무부 장관, 송효찬 전 육군참모총장,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 이호 전 법무부 내무부 장관, 장덕창 전 공군참모총장, 조홍만 전 치안국장, 최경록 전 육군참모총장 같은 사람들마저도 한일수교에 반대를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기타 등등 뭐 학계, 독립운동가, 기독교계, 경제인, 문인, 법조인, 천도교, 여성계, 유림, 종교인, 청년대표, 예비역, 장성 이런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일회담 반대자들이 1964년 9월 20일 날 63 동지회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바로 이 63 동지회가 1999년 8월 9일 날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회담을 극력 반대를 했던 그 6.3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인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감옥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예우를 받게 됐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6.3 동지의 제6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1년 6.3 항쟁 47주년을 기념하여 6.3 항쟁이래요. 이 사람들은 뭘 위한 항쟁이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6.3 동지회원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바로 이날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 6월 3일은 군이 계엄령을 내려 학생운동을 탄압한 날입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으로 군이 대학을 점령하고 저는 대학에서 제적과 함께 수배됐습니다.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했죠? 한일회담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를 담을 뛰어넘고 중앙청담을 뛰어넘어가지고 한일회담 반대를 했잖아요. 군이 괜히 계엄령을 내렸습니까? 학생운동을 탄압했습니까? 정말 철부지 같은 학생들의 시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죠. 6.3이 민주항쟁이라고요? 학생운동을 군인들이 짓밟았다고요? 한일 굴욕 매국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라고요? 박정희가 이 나라 백성을 일본에게 팔아넘겼습니까? 6.3이 항쟁이었다면 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한 항쟁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6.3 운동을 자랑하는 이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박정희의 한일 수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박정희가 시위에 굴복해서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하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수교 덕분에 산업화 자금, 일본의 앞선 기술과 경험이 유입돼서 한국의 각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이 밥술이나 뜨게 됐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이런 짓을 벌인다면 당신들은 사기꾼이자 범죄자입니다. 박정희 한일 수교로 일본에서 도입된 자금과 기술, 경험을 토대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서 외화 획득의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6.3 세대는 박정희가 품었던 생각에 100분지 1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자신들의 철부지 행동을 자제했어야 마땅합니다. 솔직하게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의 재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밥이나 먹고 우리가 그때 학생운동했고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이나 받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기꾼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에게 준 8억 달러의 이 자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일본이 제공한 이 8억 불은 정말 일제치하에서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던 전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처럼 소중한 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이 청구권 자금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후손들에게 기념할 사업이 되도록 의미 있는 투자에 사용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청구권 자금이 어느 분야에 얼마가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1976년 12월 청구권 자금 백서라는 두툼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항제철 건설에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3억 달러 중에 3,080만 달러, 약 10.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받은 2억 달러 중에서 8,868만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에 44.3% 등 총 1억 1,948만 달러를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에 결정적인 동력원 역할을 했던 포항제철은 거의 대부분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했다. 그리고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한국군들의 월급과 전투수당을 미국 정부가 달러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는 우리 정부가 전부 가져가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원화로 월급과 전투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남에서 우리 이 군인들의 정말 피와 땀이 배어있는 이 돈으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에 투입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는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 자금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월남에 가서 정글을 헤치면서 피를 흘린 우리 청년들의 피로 건설한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종합개발사업의 상징인 소양강댐 건설비 2,161만 3천 달러 전액을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양강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을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소양강댐 같은 이 정말 초대 규모의 댐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일본 회사인 일신공영이라는 일신공영의 회장이 구보다 유타카라는 회장인데 이 구보다 유타카라는 회장은 일제시대에 부정강 장정강 발전소 그리고 수풍댐을 건설해 가지고 전기혁명을 일으켰던 전 세계 댐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구보다 유타카 회장이 만든 일신공영이 바로 소양강댐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댐은 규모로 봐가지고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시멘트도 거의 모자라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또 철근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데 그 철근도 다 수입해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댐을 왜 굳이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 중력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저 지천으로 널려있는 우리의 이 자갈과 모래와 흙 이걸로 인공산을 싸서 이 모래와 자갈과 흙을 싸서 만드는 건 사력댐이라고 합니다. 사력댐으로 만들면 철근 콘크리트 댐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싼 값으로 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중력댐보다 건설비를 30%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구보다 회장이 벌컥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저 무식한 사람이 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만든 이 설계도를 당신이 지금 험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논쟁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포병장교 출신이고 건설 기술에 대해서는 과린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정주영 회장의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신공영이라는 회사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댐이 아닌 정주영 회장이 제안한 이 사력댐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를 해오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오늘과 같은 소양강댐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소양강댐 건설비를 무려 30%나 절약을 해서 저 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야말로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소양강댐을 건설해가지고 자손만대의 결정적인 산업화 근대화의 동력원으로 삼았던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은 아시아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얀마, 버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침략을 했는데 네 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승전국으로 참여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적게는 2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나라들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이 돈을 국민들에게 그냥 소비자금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리조트나 호텔 같은 소비시설 건설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58년에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우리랑 거의 비슷한 돈을 받았네요. 8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 8억 달러로 수도인 자카르타에 사리나 백화점과 4개의 호텔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인도네시아 호텔, 암발 쿠모 호텔, 샘도라 비치 호텔, 발리 비치라는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남아 있는 것이 사리나 백화점인데 저 백화점도 바로 일본이 제공한 그 배상금으로 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놀고 먹고 휴양하는데 그 돈을 그냥 소비시킨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하면 이 친구는 저 포항제철에서 제철소를 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호 상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제철소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사진을 보내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전에 포항제철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제철소 짓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제철소가 없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제철소를 지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랑 거의 똑같은 배상금 8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백화점이나 짓고 호텔이나 짓고 뭐 비치 호텔이나 세워가지고 띵까띵까하다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 제공한 이 피 같은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전문가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언론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거의 70% 가까운 돈을 몰빵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근달을 해가지고 밥술이나 떠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이나 쓰는 정말 살과의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을 무릅쓰고 한일회담을 매국노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정권이 위태로운 것을 무릅써가면서 한일회담 수교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온 돈을 바로 그 지식인과 전문가와 정치인과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길길이 반대를 했던 제철소와 고속도로를 짓는데 70% 가까운 돈을 몰빵을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국가적인 효율을 높이는 정책과 인기 위주의 정책은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아주 흠모하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 정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일본으로부터 8억 불이 들어오면은 국민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왔으니까 동사무소로 오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신고하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돌떡 나누듯이 다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 다 생활자금으로 다 소비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깡통 차는 나라가 됐겠죠. 정부가 인기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심을 우선하는 문민 대통령들은 인기 위주의 정책만 골라서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기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골병에 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는 개혁 아젠다는 철저히 회피합니다. 왜? 자기 표 떨어지니까. 자기 정권에 인기가 없으니까.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임 중에 행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면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국가나 사회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이 혁명가는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지지리도 인기 없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수교를 추진을 해서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건설해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적인 효율성과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 억울하면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나 나는 국가의 백년대기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제 갈 길을 간 것이죠. 일본과 수교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일본으로부터 앞선 기술과 경험이 유입되면서 한국에서 아주 격렬한 산업화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일본과의 한미일 삼각 경제 구도가 현실화됐습니다. 일본의 자금, 일본의 기술,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해서 바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의 민심과는 정반대로 민심을 거슬러 가면서 일본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교 자금을 들여와서 국민들의 이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철강을 생산하고 국가의 대동맥을 연결해 가지고 유통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린 것을 여러분들은 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재호 같은 사람에게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당신들은 6.3 활동을 애국활동이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것이 어떻게 기적이냐. 이거는 우리의 노력의 결실일 뿐이다. 응당 하늘이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노력의 대가다. 라고 박정희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6.3 세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6.3 세대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발등에 기관총을 난사해 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은 저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감옥 간 사람들에게 또 국가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랬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당시 내가 정말 이 6.3 활동 이건 내가 그 당시 정말 철부지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 잘못 판단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사람이 옳았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참회를 하고 그때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제가 딱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이영일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평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영일 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말 그 당시에 한일 수교 결사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 당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서 마치 박정희가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걸로 착각을 해서 열심히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다. 나 정말 진심으로 참여한다. 내 생각이 틀렸다. 박정희가 옳았다.
라고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3세대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관뚜껑에 못이 박히기 전에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못할 짓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회하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